서울 아파트 가격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정상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정상화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앞으로도 비정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감소만 보면 집값 하락이죠. 그 밖에 다른 요인들이 상방 압력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힘은 바로 돈의 가치의 하락이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집값만 떨어져서 돈을 덜 주고 바꾼다 하는 환경에 놓일 수 있을까?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계속 신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이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논란이 많은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이 부분 너무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정상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정상화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앞으로도 비정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제 의견을 한 가지 좀 전해드리면, 종종 여러분들을 만나 뵈면 아파트 가격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 아닙니다. 이렇게 높은 60억, 100억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질문에 대한 제 평가는 경제 전망하는 사람으로서,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 사람으로서, 희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망하는 사람으로서 이 질문을 장착하는 것은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질문을 장착해야 되는 주요한 사람들은 정치인들, 국회의원, 또 정책 의사결정자, 국토교통부 장관, 이런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소망을 담아서, 희망을 담아서 이 주택가격은 정상이 아닙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경제를 전망하고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이게 과연 정상일까? 정상 아닙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겁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망에 오히려 오류를 가져다주는 그런 질문이라고 저는 의견을 갖고 있어요. 왜 비정상이었을까? 왜 정상화될 수 없을까? 소위 이렇게 비정상화된 이런 시장을 놓고 인간의 탐욕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는 탐욕이 없어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태초부터 탐욕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것까지 가는 건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선악과 나무의 그 과일을 따먹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탐욕입니다. 인간은 태초부터 탐욕이 있었고 탐욕은 끊기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책을 구매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욕심을 갖고 있어요. 누구나 그런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더 부자가 되고 싶고. 근데 그 탐욕은 태초부터 있었어요. 앞으로 없어질까? 앞으로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부동산 시장은 비정상화된 시장이고, 비정상화된 시장이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고 가정하고 전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22년, 23년, 24년 동안에는 탐욕이 반영됐고 25년에는 탐욕이 사라질 거라고 가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실 아파트가 3천만 원이었을 때, 그게 1억으로 오를 때 비정상이다. 1억에서 5억으로 오를 때 이건 비정상이다. 5억에서 10억 오를 때 또 역시 비정상이다. 10억에서 20억 오를 때 또 비정상이다라고 했지만 20억에서 30억으로 오르는 구간에도 비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5억은 정상이고 30억은 비정상입니까? 5억도 비정상이고 지금 30억도 비정상인 거예요. 앞으로도 비정상일 거라고 가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 인간의 탐욕으로 본다면 너도 나도 원하는 입지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입지가 있어요. 그 입지만큼은 공급량이 제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수요는 많은데 공급량은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급의 원리에 의해서 그 탐욕이 반영되면 반영될수록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세계의 어떤 나라를 보아도 인구가 집중되고 과열되는 그런 특정 지역의 경우에는 가격이 조정되는 사례를 중장기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또 생각해 보면 이게 정상화되지 않았냐, 정상적이냐라고 질문 주시면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상화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앞으로도 정상화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희망과 소망을 담아서 시장을 전망하시기보다는 전망은 전망대로 숫자에만 집중하시면 어떨까? 상승률이 몇 퍼센트 오를까? 마이너스일까? 플러스일까? 그 숫자적인 전망을 그냥 여러분의 어떤 마음을 빼고 머리로만 하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집값은 비정상으로 보일 만큼 계속 우상향했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보시나요? 장기적인 전망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제가 주로 전망할 때는 단기적 전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이상의 전망을 할 수가 없어요. 2030년 집값을 제가 어떻게 전망합니까? 못합니다. 근데 내년 전망을 하는 것이고, 내년 전망을 할 때 1년치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행지표들이 있으니까 그 선행지표의 조합으로 내년 가격은 몇 퍼센트 상승할 거야 라고 한번 전망을 시도하는 거죠. 그런데 전국 집값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해 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프 한번 볼게요. 전국 집값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해 왔습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했다는 것이지 줄곧 상승만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결과적으로 상승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양한 상승 압력과 하방 압력이 왔다 갔다 교차되면서 상승 하락을 반복해 왔는데, 장기적인 텀에서 상방 압력으로 작용했었던 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은 돈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의견은 뭐냐면, 집의 표시 가격이 올랐을 뿐 집의 가치가 올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집의 가치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집의 가치는 그대로예요. 집의 가치는 떨어질지도 몰라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2018년에 제가 이사 왔는데, 그때 이후로 저의 집의 내재적인 가치는 떨어졌지, 더 노후화됐지, 페인트도 벗겨졌지. 그 집의 가치가 올라갔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격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 가격의 오름세는 왜 나타날까? 저는 중장기적인 텀, 그러니까 단기적인 텀 말고 중장기적인 텀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을 집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더 많은 돈을 주고 집을 바꿔야 되는 환경으로 놓이는 것이다 라고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돈의 가치는 뭐냐? 그 돈으로 뭐를 사요? 물건 사요. 그럼 물건의 가치는 뭐예요? 그게 물가예요. 그 물가는 어땠습니까?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통계 집계가 가능한 이래로 물가 지수를 추계한 결과 파란색 바 그래프가 어떻습니까? 한 번도 전년보다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전년보다 물가 지수가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매년 물가는 어땠다는 거예요? 추세적으로 올랐다는 거예요. 그럼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돈의 가치는 어땠다는 거예요? 떨어져 왔다는 겁니다. 3년 전에는 순대국밥을 6,000원 주고 사 먹었는데 요즘 순대국밥집 가면 11,000원 달래요. 특은 12,000원 달래요. 그러면 순대국밥의 가치가 올랐습니까? 가격이 올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돈의 가치가 그동안 떨어져서 더 많은 돈을 주고 집을 바꾼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전망을 질문 주셨고, 장기적인 전망을 이렇게 상승 압력이 계속 이어졌었다라고 판단할 때 이 장기적인 상승 압력은 뭐였을까라는 것을 판단할 때 저는 그 힘은 바로 돈의 가치의 하락이다. 그래서 저는 집값이 올랐다라고 이렇게 개념화하기보다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 더 많은 돈을 주고 집을 바꿀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매년 더 많은 돈을 주고 집을 바꾸는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25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한 그 분석 기법하고 지금 장기적인 틀에서
향후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설명드리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니까 25년 부동산 시장 전망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망에서는 앞으로도 돈의 가치가 떨어질 테니 더 많은 돈을 주고 집을 바꾸게 되는 환경에 놓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인구 감소로 인하여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 부분에는 일정 부분 동의해요. 인구 감소가 집값 상승 압력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인구 감소가 수요의 감소인데 집값 상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인구 감소만 보면 그렇겠죠. 근데 저는 좀 강하게 여러분께 확신 있게 드리고 싶은 하나의 문장이 있는데, 이게 7월 FOMC 회의 결과 발표한 성명서상 그 회의록상에 있었던 문장인데, 저는 이 문장이 경제를 들여다봄에 있어서, 부동산 시장을 들여다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간직해야 될 명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이야기는 통화정책 결정, 금리 결정에 있어서 이렇게 한다라는 표현인데, 역시 우리가 경기를 판단하고 시장을 봄에 있어서도 그렇게 마음가짐을 하시면 좋겠다. 그때 했던 표현이 뭐냐면, 우리는 금리를 인하하고 인상하는 그 결정을 반드시 토털리티 관점에서 본다. 토털리티. 이것은 총체적으로 본다. Totality of incoming data rather than any particular data point. 말씀을 드리면 어떤 특정 사안만을 지켜보고 그 특정 사안이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데이터라고 해서 금리 인하하고, 어떤 특정 사안이 금리를 동결하라는 신호라고 판단하고 동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물가 데이터, 여러 고용 데이터, 여러 경기 지표 데이터, 여러 지역별 데이터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금리를 결정한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 하냐면, 인구 감소만 보면 집값 하락이죠. 근데 인구 감소 외에 다른 요소들이 상승 압력이 더 크게 작용한다면 그러면 하락하지 않을 수도 있죠.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인구 감소만으로는 집값 하락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구 감소라는 집값 하락 압력보다 그 밖에 다른 요인들이 상방 압력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락 압력보다 상방 압력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인구 감소보다 더 큰 상방 압력, 그 힘은 바로 돈의 가치의 하락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인구 감소에 하방 압력이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면, 돈의 가치가 추세적으로 하락한다면 모든 물건을 더 많은 돈을 주고 바꿔야 되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집값만 떨어져서 돈을 덜 주고 바꾼다 하는 환경에 놓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물가가 오른다라는 이야기는 쉽게 말하면 전기요금 오르고 가스요금 오르고 시멘트 가격 오르고 철근 가격 오르고 인건비 오른다는 뜻인데, 그 오른 요소들을 가지고 집을 만드는 과정은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인구 감소라는 하방 압력이 있기 때문에 집값 떨어진다라고 단정하기보다는, 그런 하방 압력보다 더 큰 상방 압력이 있을지를 같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게 경제를 총체적으로 보는 접근이다라고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신간에서 비대칭화를 많이 강조하셨는데요. 비대칭화란 어떤 걸 뜻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앞선 질문하고 좀 연결시킨다면, 인구 감소로 인해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만 그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근거는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구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까지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 수는 늘어요. 가구 수는 는다는 얘기는 거주 수요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가끔 또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1인 가구가 어떻게 집을 삽니까? 2인 가구가 어떻게 집을 삽니까?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분석을 위해 말씀드리면 1인 가구, 2인 가구가 집을 살 수 있을지 못 살 수 있을지는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도 임차의 형태로 산다. 그러면 돈이 있는 사람들이, 다주택자들이 더 많은 집을 갖는 구조죠. 양극화 관점에서 해석해 봐야 됩니다. 돈을 가진 자가, 자산가들이 더 많은 집을 살 필요를 자극한다는 개념이 되는 것이지 1인 가구, 2인 가구 거주자가 반드시 집 살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석을 위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조가 그러한 거예요. 지금도 구조가 그렇고요. 다주택자들이 더 많은 다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되는 그런 구조로 장기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게 일반적인 양극화 현상인데 양극화 현상 속에서 혹여나 내가 밑으로 내려가는 양극화를 선택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구 감소는 어떤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가져올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어떤 의견을 드리냐면 인구 감소, 증가, 인구의 증감보다 더 중요한 변수가 있다. 그게 인구의 이동입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면 수도권 인구는 앞으로 10년 동안 제 10년 장기 전망을 하는 겁니다. 전망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뷰를 소개하는 겁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 인구는 줄지조차 않아요. 가구 수는 늘어나는 거고요. 당연히 수도권 인구는 줄지조차 않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비수도권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고 비수도권 집값이 하락한다고 보시면 좋겠지. 수도권 인구가 감소하니 감소하지도 않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국의 집값을 투 트랙으로 구분해서 보시려는 시도를 하셨으면 좋겠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따로따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저도 책에서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수도권 인구는 증가하고 있고 가구 수는 더 늘어나고 인구의 이동입니다. 그 비수도권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주택 상승 여력이 전국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이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압력이 더 작용하는 것이다. 이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비대칭화예요. 보시는 것처럼 서울시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의 흐름과 5개 광역시의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의 흐름이 대칭적인 구조입니까? 비대칭적인 구조입니까? 비대칭적이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 서울 혹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한 상승 압력이 작용되는 것이고 5개 광역시조차 지방을 포함한 5대 광역시의 집값 상승률은 아직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런 흐름 속에 전국 평균 가격은 어때요? 상승세죠. 보세요. 수도권은 상승하고 비수도권은 하락한다. 근데 이 값을 가중평균한 값인 전국 가격은 상승한다. 그러면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수도권은 상승하고 비수도권은 하락한다라고 한다면 가격은 상승하는 겁니까? 하락하는 겁니까? 상승하는 거죠. 그러나 상승하는 국면이 지역 간의 비대칭화가 야기되니 여러분들이 이 비대칭화라는 이 거대한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하지 않고 의사결정을 내리면 평균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그런 어떤 기사나 데이터만 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그 판단에 실수가 있지 않도록 의견을 드리고자 비대칭화의 흐름이 있구나. 보통 많이 쓰는 표현은 양극화의 흐름이 있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흐름 안에서 나의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리시는 게 어떨까라고 의견 드리고자 강조하고 싶습니다.